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곱셈 정리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 그리고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독특한 조건 방열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곱셈 정리입니다. 자, 곱셈 정리 다루기 전에 경우의 수에서도 비슷한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길이 나 있을 때 도시 A에서 도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사건과 B에서 C로 가는 사건이 잇따라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것도 역시 길을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길 하나당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3가지씩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에다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3가지를 곱해주면 답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2개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역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곱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확률에서도 마찬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잇따라서 일어날 때는 곱하면 된다 라는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예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철수랑 영희가 공을 차례대로 뽑을 때 철수는 흰 공을 뽑고 영희는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꺼낸 공은 이렇게 다시 넣지 않기로 한 상황이고요. 이런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철수가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철수가 흰 공을 뽑는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공 5개 중에 흰 공이 2개 있으니까 5분의 2고요. 이 철수가 흰 공을 뽑는 사건과 영희가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이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철수가 흰 공을 뽑았으니까 영희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이제 공 4개가 남았고요. 이 중에 검은 공은 3개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2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에서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된다라는 성질인데요. 자, 이거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철수가 흰 공을 뽑는 사건을 A, 영희가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하면요. 잇따라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기호로 쓴다면 PA 곱사건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5분의 2랑 4분의 3을 또 기호로 써보면요. 5분의 2는 당연히 A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4분의 3은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요? 자, 지금 4분의 3이라는 건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구한 확률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수가 흰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영희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철수가 뽑은 흰 공을 없앤 상태에서 4분의 3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즉 잇따라 일어날 때 2개의 확률을 곱하되 뒤에 거를 곱할 때는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의 확률을 구해서 곱했다라는 것이죠. 즉 정리해보자면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A와 B가 잇따라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할 때는 A가 일어났을 때의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라 라고 말이죠. 자, 곱셈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봐야 될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곱셈 정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은 이게 그냥 공식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요. 직관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PA를 곱하는 순간 A가 일어난 상태로 B의 확률을 곱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라는 걸 이해하고 지나가야 실제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곱셈 정리를 한번 더 써보면요. PA 곱사건 B는 이제 A의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곱했다면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할 때는 당연히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증명도 가능합니다.
자, 곱셈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PA를 나누면 이런 식이 성립하죠. 이게 뭐였죠? 조건방열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방열 공식에서 사실은 PA를 곱하게 되면 곱셈 정리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다. 증명은 매우 간단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 정도 문제를 풀면서 곱셈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몬드 10개, 호두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수와 선미가 차례대로 초콜릿을 꺼낸대요. 그랬을 때 두 사람 모두 호두 초콜릿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2개의 사건은 지금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꺼낸 초콜릿은 다시 넣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수가 호두를 뽑는 확률은 16분의 6이고요. 그 다음에 선미도 호두를 뽑을 확률은 지금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5개가 남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총 15개 중에 호두가 5개이기 때문에 15분의 5고요.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면 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다 라는 거고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색 탁구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그랬을 때 탁구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흰색 탁구공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황색 탁구공이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좀 전의 문제와 다르게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요. 자, 그러면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역시 첫 번째 흰 공 뽑을 사건과 두 번째 주황색 공을 뽑을 사건이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주황색을 뽑을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되는데 이때는 공을 다시 넣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뽑으면 돼요. 그래서 12개 중에 4개이기 때문에 12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역시 2개를 곱하면 정답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갈 수 있다. 잇따라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날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곱셈 정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있을 때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내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는 않은 상태로 이렇게 공을 2번을 꺼내는 건데요. 두 번째 뽑은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떤 공을 뽑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검은 공일 뽑을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흰 공을 뽑을 때랑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더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흰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은요. 처음에 흰 공을 뽑아갔으니까 공은 7개 중에 검은색 공은 5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요.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 검은 공을 확률은 7개 남았는데 검은 공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7분의 4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 2개를 더한 게 정답이다 라고 딱 써볼게요. 그럼 7분의 5 더하기 7분의 4가 이제 7분의 9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요. 자, 제가 케이스를 분류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처음 흰 공을 뽑고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았다 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흰 공을 뽑고 두 번째 검은 공 뽑은 게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흰 공을 뽑는 8분의 3에다가 두 번째 검은색 공을 뽑는 7분의 5를 곱해줘야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검은 공을 뽑고 두 번째 검은 공을 뽑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8분의 5에다가 이제 검은 공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7분의 4를 곱한 게 실제 두 번째 케이스의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계산해 보면 56분의 15랑 56분의 20이 되고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한 56분의 15 더하기 56분의 20, 즉 56분의 3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7로 약분되니까 실제 답은 8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케이스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곱해줘야 됐다. 처음에 흰 공을 뽑을, 그리고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을 그 케이스에 대한 이러한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는 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자, 비가 온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0.6,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3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수요일에 비가 왔대요. 이거 우리한테 준 거죠, 그냥. 그 상황에서 금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 목요일 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목요일 날 비가 왔을 때랑 목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았을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건데, 이 케이스를 정확히 쓰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 비가 오고 금요일에 비가 올 케이스와 목요일에 비가 안 오고 금요일에 비가 올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듯이 이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반드시 먼저 구해서 곱해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수요일날 비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0.6이고요. 그 상황에서 또 금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역시 0.6이 되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곱한 게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확률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수요일날 비가 왔는데 목요일날 비가 안 와야 되니까 0.4. 그리고 목요일날 비가 안 왔을 때 금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문제에 주어져 있듯이 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를 끝까지 계산해서 더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정답은 0.36 더하기 0.12, 즉 0.48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특한 조건부 확률 문제인 베이지 정리라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유형을 이제 베이지 정리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유형을 지금부터 다뤄볼 건데, 일단 제가 무슨 유형을 말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한번 문제를 좀 이해시켜 보면, 두 공장 ABS 택하는데 불량률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량품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불량품일 때 그 부품이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다뤄보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것 같은 문제를 말합니다. 즉,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보시면 A에서 생산되었을 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자연스러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인을 찾듯이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왔는데 얘가 어디서 생산되었게? 이렇게 말이죠.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다뤄보자고 하는 건데요.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유형을 일단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조건부 확률 문제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써본다면, 예를 들어 이걸 S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T라고 하면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PT 바 S잖아요. 근데 PS 바 T가 자연스럽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S 바 T라는 건 A에서 생산됐을 때 불량품일 확률이니까 1%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다. 즉 PS 바 T를 알 때
PT바에스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다라는 거 사실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렇게 풀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S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S 교집합 T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S를 구할 때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야 하는 푸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이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S를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그런 조건부 확률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화면에 있는 문제부터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라는 사건을 불량품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불량품일 사건이라고 해본다면요. 이 제품을 어디서 생산한지 알아야 불량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 S의 확률을 구하려면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A에서 생산됐을 때랑 B에서 생산됐을 때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강조했듯이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먼저 곱해야 되죠. 그래서 A에서 생산된 확률 0.4니까 0.4 곱하기 0.01 그리고 0.6 곱하기 B에서의 불량률이 2%니까 0.01을 곱한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S라는 사건을 구할 때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문제는 항상 S 교집합 T가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 S 교집합 T는요. A에서 생산되고 그게 불량품인 거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위에서 케이스 분류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해놨죠. 즉 0.4 곱하기 0.01이에요. 따라서 조건부 확률을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냐? 1번에서 구해놓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S의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게 분모가 되고 분자는 0.4 곱하기 0.01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분자 분모에 1000을 곱했어요. 소수를 다 없애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답은 16분의 4라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S를 구할 때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말 그대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S의 확률을 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S 교집합 T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고요. 연습할 겸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0%예요. 근데 거짓말을 할 확률이 0.2인 어떤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대요. 그 사건을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을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즉 A라는 사건을요. 거짓으로 판정된다라고 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참말을 했을지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참말을 했을 때 거짓말로 판정될 확률과 거짓말을 한 다음에 거짓으로 판정된 확률을 구해야 되고요. 역시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거짓말 확률이 0.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질 거고 정확하게 파악할 확률이 0.9니까 이제 잘못 판정할 확률이 0.1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0.8, 0.2에다가 잘못 판단한 게 0.1, 제대로 판정한 게 0.9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거고요. 이때 교집합은 항상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보면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로 판정했을 거니까 바로 밑에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분자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최종적인 답은 이제 케이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수를 없앴고요. 끝까지 계산하게 되면 26분의 18이니까 답은 13분의 9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 3개, 주머니 B에는 검은 거 2개, 흰 거 2개가 있는데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될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이래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자체가 약간 거꾸로 주어진 것 같죠. 근데 그걸 눈치 못 채더라도 그냥 평소에 우리가 조건방규를 푸는 것처럼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이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S라는 사건을 두 개 모두 검은색,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사건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려고 보니까 일단 어디서 뽑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겠다. 주머니 A에서 검은 거 두 개 뽑을 때랑 주머니 B를 선택한 다음에 검은 거 두 개 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요. 자, 주머니는 지금 임의로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머니 A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때 검은색 두 개를 선택할 확률은 지금 다 검은 공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머니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주머니 B에서 검은색 두 개를 선택할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12분의 1이다가 될 거고요. 역시나 교집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에다가 12분의 1을 분자에 써주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끝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거꾸로 물을 때 이제 이렇게 푼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처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할 때 케이스 분류해서 푼다면 이제 그냥 쭉 풀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 나갈 때 대부분 이런 문제는 이제 이미 교집합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구해져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분자에다 넣으면 답이 나올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이제 숙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